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철 시장안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2 회담과 한국 안보 전략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일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회담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회담 내용과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내용과 비공식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리 한국 안보를 담보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6일 날 저녁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2+2 회담은 5년 만에 하는 회담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 회담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은 거의 11년 정도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2010년도 7월 달에 한국에서 2+2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1년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두 사람이 함께 한국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그 미국의 외교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디를 제일 먼저 방문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시아 지역을 먼저 방문을 했거든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 기조 자체가, 정책 기조 자체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였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정책 기조를 두고 동맹의 우선, 소위 말해서 Alliance First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동맹을 중시하는가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들은 일본을 방문을 하고 거기서 2+2 회담을 가진 뒤에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2+2 회담을 가졌는데요. 16일 날 저녁에는 각각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지만 외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하고 같이 1대1 회담을 했고, 양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1대1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담을 하고, 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사안보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위비 분담금 협정, 그게 일단 타결이 됐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가서명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늦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예방을 한 뒤에 돌아가는 길에 알래스카에서 중국의 고위급 사람들하고 고위급 회담을 하고, 그리고 아마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일본에 가서 2+2 회담을 하고 한국에서 2+2 회담을 한 뒤에 알래스카에서 다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은 물론이고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안보 전략이 크게 그림을 이제 다 그렸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미국의 안보 전략이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핵심 내용이 될 텐데요. 이들이 와서 2+2 회담 무엇을 도대체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냥 아시다시피 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이들이 저녁 늦게 도착해서 1대1 회담을 하고 한 내용, 그리고 2대2 회담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에 보도된 공동성명 내용은 그대로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보도되지 않은 내용, 정말 그들이
2+2 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 안보와 지역 안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떤 논의들을 했을까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실상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아주 그 린치핀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과 같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요. 그 규정 하에서 도대체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영내 한미일 정도 되겠죠. 한미일 관계 속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한반도 특히 대북 정책과 우리 한미동맹 관계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핵심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견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그런 표현을 했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에 와서 중국의 위협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정말 한 20, 30년 넘은 기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한 향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극심한 전략적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사의 연장선상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향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처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교적인 전략, 두 번째는 경제적인 전략, 세 번째는 이제 안보 차원에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차원에서의 전략은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도 이번에 그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꺼내긴 했지만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물론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홍콩의 민주화, 대만의 문제, 특히 위구르 지역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이제 꺼냈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이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함에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카드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 공유된 가치, 그 가치 속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차원인데요. 이제 뭐 하와이 제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미국이 하와이 제재 이걸 넘어서 오히려 제4차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좀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뭐 AI든 자율주행이든 그렇지 않으면 드론이든 모든 뭐 양자 컴퓨터든 어디에든지 간에 그 속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통틀어서 반도체 동맹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경제적인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보적 차원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하고 일본, 인도 그리고 이제 호주 정상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쿼드 정상회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쿼드 플러스의 한국의 참여 여부가 뭐 초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한국의 정의용 외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레짐이 포용적이라고 하면 한국은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라고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한미일 관계인데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이제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뭐 최악의 그 외교 관계에 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이라든지 역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그런 반성, 그리고 뭐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고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부장관을 했거든요. 그 부장관을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블링컨 국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일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견제든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러한 위협에 앞서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가서도 한일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아마 많은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2+2 회담의 공식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좀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반도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동맹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조율해서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공동성명으로 발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하나 더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그 정부, 김정은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끊임없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는 이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미국이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조율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공동성명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제 일단 타결이 됐고, 그 타결된 것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이 보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은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합동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를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공동성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권 전환 문제는 원래 합의되었던 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공동성명에 나온 1+1 회담, 2+2 회담 속에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아마 미국의 전략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기 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고 하는 그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원칙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의용 외무부 장관도 밝혔지만은 이번에 코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레짐에 가입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짐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 레짐이 어떤 그냥 한꺼번에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입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짐도 아주 낮은 수준부터 아주 높은 수준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레짐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외교, 인권
뭐 어느 방향인지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포용적인 레짐이냐 이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문제는, 핵 문제는 어찌됐든 미국하고 계속 조율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빈틈없는 정책 조율이 된 상태에서 대북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미연합 연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합동 준비 태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미연합 연습이 또는 훈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우리가 이런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침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이어서 이 2+2 회담이 열리는 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아주 맹비난하면서 적대적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향후에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이고요. 또 하나 생각하면 만일에 이제 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 또는 이런 전략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제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지 정책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반도는 4월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큰 고비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4월 15일은 뭐 태양절이고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에 통상 그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열병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략무기 시험 발사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